지강민의 잡지사 7월호 주말 특별판 변호사와 철학가가 둘러앉아 우리는 대체 왜 그럴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악플 편이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은 오늘 뭐 착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오늘 하루 솔직히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셨나요?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안 하고요.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같이 고민해 주실 철학자 이충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짚어주실 판사 출신 변호사죠. 정재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혹시 두 분은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으신지? 예. 거짓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어떤 날에 이제 일이 좀 몰려서 말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그 다음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은 이제 할 말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말이 좀 긴 분들.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요게 조금 더 급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게 되죠. 안 중요한데 사실. 속마음은 안 중요한데. 빨리 좀 왜 끊어라. 이분은 말을 왜 10배를 늘려서 하시지? 이렇게 다. 그런데 저도 행사 진행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예. 작가님은요? 예. 아무래도 사회생활 할 때 거짓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거짓말 오늘 하루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셔서 정말일까? 과연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아실 수 있을까? 저는 순간 사실 정말일 수도 네. 있고 플러스 1이 된 네. 걸 수도 있고요. 그 네. 순간.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저도 여기 와가지고 뭐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건 과연 거짓말이 아닐까? 그냥 몸둘 바 알 수도 있는 건데 유튜브를 평소에 잘 본다는 건 거짓말이 아닐까? 그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예, 인사치레로 하는 이런 말들 사실 다 넓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가족한테도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장원영이 예뻐 내가 예뻐 이런 거 하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답이요. 예. 당연히 아내가 더 예쁘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장원영이 예뻐 내가 있습니다. 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소한 거짓말 정도는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충용 작가님 혹시 옛날 철학가들 중에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필요하기다 이렇게 보는 철학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고대 때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현대 뭐 철학 아버지격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은 사실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이고 진실을 사랑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거짓말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플라톤의 생각일지 아니면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 걸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신화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다. 뭐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급별로 태어났다라고 그냥 뭐 이런저런 특성을 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우주가 정해놨다고 딱 사람들한테 말을 해놓으면 그게 질서를 유지하기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도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키아벨리는 진실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고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미지가 중요한 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아주 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뻥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내가 종교를 안 믿는데 굉장히 신실한 통치자인 것처럼 뻥을 쳐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제 권력자라면 뭐 거짓말이 때때로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권력자는 전략적으로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선거 시즌 때 보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임기 끝날 때쯤 보면 뭐 이행률이 30%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뭘 하겠다, 정치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서 표를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되게 뭘 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막연히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말은 안 믿으니까
근데 그걸 믿게 만들려고 밑에 이제 베이스로 빌드업을 이제 사실들을 좀 가져와서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와 친분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왔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까는 것들은 이제 사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그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죠. 허위사실 공표죄가 깔아놓는 되는 사실이 거죠. 틀리면 안 예. 되고. 예. 근데 이 사실이라는 거는 이 본질적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아. 그 사실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네. 미래에 있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약이라는 건 이제 미래를 향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약 자체는 과거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는 안 되겠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깔아놓는 사실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 예. 그럼 반대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어떤 거짓말이든 절대 일절 용납이 안 된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자도 있나요? 네. 칸트가 극단적으로 그런 어. 주장을 펼쳤던 철학자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칸트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칸트가 말했던 거는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예.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디로 대피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갔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때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냐 아니냐 했을 때도 칸트는 여기서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칸트의 사상을 보면 예. 결과주의 윤리학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주의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네.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상인 거고. 근데 이제 뭐 칸트가 여기에 대해서 왜 반대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결과를 낳았을 때 네, 그 사람이 그렇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칸트의 생각은 결과는 도덕적인 그 가치 판단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들면 그냥 안 된다.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그것의 결과가 어찌 될 거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꼭 거짓말 해야지 이렇게 느끼는 그렇죠. 이유는 그게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니까잖아요. 예. 근데 칸트는 결과는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이거는 몰라요. 예.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그 자체로 선한 게 뭐냐 했을 때 선의지만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의지는 이제 선의지. 좋은 거를 쫓으려는 의지. 네. 선하다? 그것만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네. 사실은 뭐가 과연 진짜 선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다만 내가 그래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인드인데 근데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법칙이다라고 칸트는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왜 이게 증명된다고 본 건지. 근데 칸트의 생각은 거짓말이라는 우리는 다 이성적인 존재들인데 한 명 한 명이 예.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로서 각자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네.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네. 그 이성적인 존재들의 그 상호적인 작용 자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네, 그 규칙을 모두가 지키며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예. 칸트는 거짓말한 적 없냐고 질문 들어왔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많을 겁니다. 예. 칸트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예. 근데 이제 어떤 관념적인 네. 규범의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이제 법률가들은 이제 관념적인 그 세계가 있죠. 자인의 세계라고 네. 우리 독일어로 자인 졸렌이라고 하는데 현실이 있고 관념의 세계가 있고 이데아 같은 세계가 있고 이게 있는데 항상 늘 그 괴리가 있는 거죠. 그 괴리를 되도록이면 이 현실의 세계를 관념의 그 이상향을 향해서 자꾸 맞춰 나가려고 하지만 항상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괴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문제 삼고 얼마나 처벌할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만 계속하면은 뭐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뭐 아무 현실의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 세계에서는. 그렇죠. 예. 그 현실은 다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우리 현실에서 극단적으로 아까 그 칸트 같은 그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살인을 막기 위한 거짓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좀 참작이 되나요? 예. 근데 우리가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 참작한다는 거는 거짓말 자체가 범죄일 때 그렇죠. 거짓말에서 거짓말은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 참작을 한다는 거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짓말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거짓말로 돈을 뺐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예. 거짓말로 할 의무가 없는 걸 하게 만들었을 때 공갈이 되는 거고요. 예.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했을 때 위증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거짓말 자체가 당연히 범죄는 아니죠.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입증됐을 그렇죠. 때 예. 범죄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내 거짓말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살인까지 치달아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의 거짓말은 과실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과실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범죄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야, 일종의. 네. 가서 네. 너는 어린애한테 이렇게 해서 뭐 칼을 휘둘러. 그 찔러도 돼. 그 아픈 척하지만 그거는 게임이야. 네. 그렇게 해서 살해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뇌를 당해서 속은 거죠. 예, 속아서 그 사람을 속은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걸 우리가 간접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정범은 정범인데 예. 사람을 그 도구로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되죠. 그거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까? 예. 예.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들 중에 뭐 이런 방금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황당했던 사건이나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저는 사기가 이제 되게 사기가 문제되는 거죠. 거짓말로. 사기. 요즘 우리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사기예요. 2015년 이후로는 절도를 제치고 1위가 됐어요. 우리 옛날엔 다 절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기가 제일 많고요. 사기하면 대표적으로 그 전청조 사건 2023년에 예.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하고 뭐 펜싱 대결을 하기로 해서 내가 펜싱을 배워야 돼서 또 우리 펜싱 선수 찾아가서 그렇죠. 뭐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성전환을 했는데 여자인데 성전환했는데 고환을 뭐 이식받아서 성전환을 했지만 임신을 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임신을 할 수 있는 걸 믿게 만들고 정말 그때 놀라운 그렇죠.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2018년에 돈스코이오 그 보물섬 사건 이게 이번에 2018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그때도 한 번씩 있어요. 이게 한 20, 3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 때 침몰한 순양함이 이제 돈스코이오인데 러시아 순양함이 예. 거기에 이제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부풀어서 이야기되다가 2018년에는 신일그룹이라는 데서 아예 공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150조 원 상당의 황금이 묻혀져 있다. 보물선이다. 여기에 여기 탐사를 해서 탐사하는 그런 탐사선들의 시추 모습도 막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그거 타이타닉 영화의 그 장면들 맞아. 따다 붙인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순식간에 500억이 거쳤어요. 투자자들이 몰린 거죠. 예. 그럼 500억이나 사기 당해서 그런 피해자를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2018년에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 신일그룹이 예. 그 등기부 때 보면은 그 회사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이에요. 인형 뽑기 사업.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한데도 타이타닉 사진 당연히 붙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500억이 진짜 큰 돈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요새 또 뭐 작전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처벌 대상 되기도 요즘은 하잖아요. 그죠? 작전주도 작전주지만 작전주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주식 리딩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짜 주식을 투자하게 만들고 내가 돈 받고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주식 그게 내가 얼마 샀다, 삼성전자 얼마 샀다 이게 다 페이크예요. 거짓이에요. 따로 돈 주고 만들어서요. 그 보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일당들도 되게 전문적이에요. 일단 그것도 한 1, 2, 3, 4, 5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거 정교한 거 만들어주고 돈 적게 주면 적은 거 만들어주고요. 이제 지금 사기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포토샵이나 뭐 그런 기술로 외모를 속여서
또 피해가 양산되면 그것도 거짓말로 인한 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 포토샵으로 나 안 예쁜데 예쁜 걸로 속였다. 요것만으로 안 되겠지만, 그것만은 안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망을 해야 된다. 속여서 그걸 속아서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사기. 예,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예. 로맨스 스캔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거죠. 로맨스 예, 스캠. 예. 뭐 법적인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양심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한 철학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좀 젊었을 때 한 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집에서 어떤 여주인의 리본을 훔쳤대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여자 하인이 훔쳤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상황을 모면했었던 적이 있었다. 근데 그게 평생 나는 굉장히 후회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예. 근데 이제 루소라는 철학자가 그 인간의 순수한 상태 그런 도시 생활이나 문명 생활에 찌들지 않은 인간의 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자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내놓고 그랬던 사상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원시 생활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너무 현대 생활에서 찌들어 산다 막 순수성을 좀 강조했었던 철학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루소가 또 무려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네. 결혼을 안 하고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러면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어떤 보육 시설에. 순수성 맞나요 이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루소는 말년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또 말했어요. 왜냐면 반성은 하네 예, 계속. 예. 그냥 내가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또 조차도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의 성별이나 출생 연도, 월일, 생년월일 그런 것도 전혀 다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 근데 난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후회는 잘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데 약간 삶을 보면은 예. 그건 또 잘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러네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충영 작가님? 선의의 거짓말이란 것에 대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저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은 범죄가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선을 실현하려고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결과가 그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다 계산하지 못했던 거는 지혜의 부족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전 삶에서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예를 들면 가족끼리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이거 자식한테 말하면은 괜히 신경 쓰고 상처받겠지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뭔가를 오랫동안 숨겼다가 나중에 그게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불화가 생기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가 또 중요할 수 네네. 있겠군요. 예. 좋습니다. 근데 저 네. 한 가지 궁금한데 한 가지만 질문.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신일 네. 그룹 돈스코이오 네, 사건. 돈스코이오 사건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그룹이 그 그룹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형 뽑기 기업이 회사. 네, 그 회사가 예. 열심히 뭔가 보물선이 있다라는 거를 퍼뜨렸어요. 근데 돈은 갈취를 안 했습니다. 그냥 사기는 안 쳤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막 영상도 유포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짠가 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네. 단체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탐사를 떠났다가 네. 그 탐사선이 전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회사에는 죄가 없습니까? 그건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아. 네. 아. 근데 그럴 일이 잘 없죠. 그 돈을 안 노리고 그냥 재미로 이익을 막 해서 막 퍼뜨리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걸 보고 그냥 가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하네요. 그러네요. 약간 제 네. 심정적으로는 이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돈스코이오 갔는데 실제 보물이 있긴 있었는데 한 1,000억 단위. 이거는 1,000억이요? 사기인가요? 어. 네. 아까 뭐 그러니까 150조 150조 있었다는데 1,000억이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사기죠. 아니 사기입니까? 1,500
그러니까 예. 1,000억 있으면 안 갔을 텐데 어떤 사람은 1,000억 있었으면 안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150조 이때에서 가는 건데 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나는 한 10조는 내가 한 100, 뭐 15조는 몰라도 예. 1,000억 가지고는 내가 안 갔을 텐데 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사기죠. 그러네.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진실이란 게 정말 진실일까? 아까 뭐 진실이란 게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한 철학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진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 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다 자신만의 진실 이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진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는 회의주의적인 시각도 있는 거고요. 고대 때부터 회의주의는 항상 있어왔고 예를 들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는 그 피론주의라고 불리는 그 사상 쪽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실의 존재 자체를 상당 부분 부정을 했거든요. 어떤 것도 진실로 확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논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동물이 보는 거랑 네. 사람이 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볼 테고 그다음에 술 취한 사람이 보는 거랑 맨정신이 보는 사람이랑 전혀 다르게 볼 테고 네. 아픈 사람이랑 안 아픈 사람이 볼 때랑 다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과연 뭐가 진짜 진실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러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면 그냥 깨어있는 정상인이 가서 보면은 그게 진실이지 이렇게 정상인이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냐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그렇지. 집단적으로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건 사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 다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 내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 니체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그 진실이라는 거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진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니체가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동안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회적으로 오히려 권력자들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다. 그냥 진실은 각자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그런 게 진실이라고 봐야지. 혹은 그래서 그 중에 강자가 나타나서 강자가 내세우는 그런 거를 네. 진리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는 없다라는 사상을 펼친 것이죠. 그랬군요. 네. 예. 우리 법정에서는 네. 사실은 진리와 진실을 구별할 수 있다면 진리는 별 관심이 없고 이제 진실을 캐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 뭐 법리를 많이 따질 것 같지만 사실 법리를 따지는 경우는 1%도 안 되고요. 99%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률가들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거는 진짜 있었던 사실관계. 그 있었던 사실관계라는 것도 일시 장소의 좌표에서 예. 누가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안 있었냐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런 이제 우리는 진실을 보는 거죠. 그런 진실. 그런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좌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배타성이 있잖아요. 누가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게 상대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일이 누가 있었다 없었다는 아무리 니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네. 셋이 모여서 방송했다 안 했다는 모두가 동의하는. 니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진실을 우리는 혹시 또 부인할 수도 있나요? 이마저도. 저는 이제 이게 현대로 넘어오고 지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예. 그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건 마저도 많이 논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과학적인 관점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뇌과학 쪽에서 그 예측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그 모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예측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병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예측은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거를 열어서 마실 때 그런 행동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예측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제 의식은 그저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인 거고, 네. 사실은 여기에 이 물병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존재하지는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는 다 인간은 똑같은 예측의 그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혹은 똑같은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예측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내릴 뿐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나아가는 거고. 아니, 범죄 현장에서는 그냥 네네. 물병 있으면 물병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렇게 그렇죠. 다 회의하면 그 데카르트처럼 예. 데카르트도 얘가 팔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이게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조인간으로 만들어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뭐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게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코로나로 네. 존재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이야기도 이제 못 하는 거고 우리 법률가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또 네. 어떤 그 촬영의 앵글이라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장 똑같이 딱 객관적으로 포착을 한 거라고 우리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사실 카메라는 거에는 앵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아,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 진실의 조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카메라 앵글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앵글이란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논란은 왜냐하면 지금 CCTV도 계속 많아지고 그렇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서 자동차에도 다 훨씬 더 카메라도 많아질 테고 그런 현실이 되면은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이제. 예.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되게 법률적으로 중요해요. 법률적으로 예. 중요합니까? 예. 왜죠? 그 부작위로 인한 기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큰 사업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이강민 선생님이 예. 그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권력자의 친구고 그런 사람이다 막 소개를 했는데 예. 그래서 막 그거 믿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이강민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사기 친 거죠. 그러네. 예를 들어 화가 뭐 났네. 내가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예. 뭐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담보가 이만큼 있고 재산 300억 있고 막 소개했는데 가만히 있어. 사실은 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통만 2개고 뭐 아무런 재산이 없는데 예. 근데 가만히 있어. 예. 그럼 내가 대출 해준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사기 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그 말을 해야만 하는 진실을 고지해야만 하는 신의식상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평소에는 없죠. 평소에는 예.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자유지만 네. 또 어떤 도덕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굉장히 예외적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맥락에 예. 돈이 오가고 막 이런 맥락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생겨요. 그걸 진실을 말하지 네. 않으면은. 나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라고 제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거죠. 거 없죠. 네, 이런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신의식상 자기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때 말 안 했지. 그러면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침묵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명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야만 언어냐? 혹은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언어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의 본성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비언어도 있고요. 네, 그렇죠.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침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상호작용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작동하고 행동하는 그 시스템 내에서 무언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의 축을 담당함으로써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그건 거짓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철학가와 변호사와 철학가가 모여서 오늘은 거짓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짧게 한 줄 평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부터 거짓말에 대해 한 줄 평. 예, 거짓말을 해도 돈은 뺏지 말자. 중요합니다. 우리 작가님. 예. 자기 자신부터 일단 속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한 저희 떠오르면서 반성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함께 수다 떨어주신 정재민 변호사와 그리고 철학자 이충영 작가님 두 분께 진심으로 한치의 거짓 없이 감사드리면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